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만 이미 달궈진 대지를 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돼서 30도 정도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과 대전이 35도, 전주, 광주는 34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2018년 8월 1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시고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오늘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YTN 뉴스퀘어가 있는 곳도 마포구이기도 한데요.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동균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셨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셔가지고 왠지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선 7기 마포구청장 취임사 쓰실 때가 또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때 또 취임사 쓰시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쭉 제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셨을 것 같은데. 네. 선거운동 기간에 여기 마포구를 돌아다니면서 구민들에게 들었던 얘기, 또 구청장께서 홀로 또 세워놓으셨던 청사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취임사에 다 쓰여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선거운동 때를 또 돌아보면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우선 마포는 제가 40년 이상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하면서 구의원 2번, 시의원을 겪으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늘 이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포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입힐까 하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이러면서 철학의 정립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포 구민들께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던가요? 실현 가능한 얘기도 있고요. 네. 실현 불가능한 얘기도 있는데 이제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포의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네. 또 다른 분들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경의선 철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와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지요. 그렇죠.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이번에 슬로건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이렇게 또 정하셨어요. 네네. 취임하시자마자 마포구에 있는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셨는데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때 구민들이 하시던 말씀하고 또 취임하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좀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40년 동안 마포구에서 살았던 구청장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동 돌아다니면서는. 그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은 여러 분야의 소통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고 구청장과 직원하고도 소통이 필요하고 구청장과 주민하고도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이거거든요. 그래서 동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개선했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제가 구청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네. 그리고 나갈 때 주민과의 마찰이 줄어들면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마포구 의원, 서울시 의원도 지내셨고 뭐 당연히 고향에서보다 마포에서 더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는 뭐 고향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닐 정도의 마포인데 마포 전문가로서 이제 민선 실기를 이끌 각오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 마포는 말씀하셨지만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요. 제가 40년 살면서 구의원 2번, 시의원으로 활동했고 늘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마포의 잠재력과 강점, 보완할 약점을 잘 아는 마포 전문가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렇듯 마포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마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주민 참여와 행정 혁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포구청장이라는 자리 참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의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안타까운 순간을 볼 때면 좋은 정치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평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어려운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구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이 원하고 약자가 눈물 흘리지 않는 마포를 만들고 싶어서 구청장에 도전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소통을 계속해서 키워드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 취임하시면서 업무를 장학금 기부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 의미를 좀 알아보고 싶네요. 저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중학교 1학년 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중단할 때 제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학업을 더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어느 위치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배움을 통해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배웠고요. 네. 대학교는 방송통신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지육성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인지육성 장학재단은 제가 마포 구의원을 할 때 당시 박홍석 구청장님의 제안으로 제가 의회에서의 역할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서 그전에도 기부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금액을 좀 올려서 지정 장기 기탁 하는 형태로 네. 약정을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유년기에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어린 학생들이 좀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어려운 친구들이 받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학금 기부로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좋은 뜻이군요. 그 구청 운영 방향과 비전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마포구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비전 7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만들기. 이걸 제가 내세웠거든요. 네. 저는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5대 비전과 12대 공약 47개 사업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들에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행복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마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특색 있는 골목이 살아나고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가들의 어떤 활력이 넘치면서 지역상인이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가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민 손으로 구민이 주인 그리고 참여하여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마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마포구에 취임하시면서 동시에 그 안전이 가장 필요할 만한 곳에 가서 또 점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마포에도 뭐 서교동 청년주택 공사 현장과 같은 네. 공공건설 현장이 적지 않은데 또 폭염 속에 안전관리라든지 근로자 건강도 걱정이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취임 첫날에 7월 1일 일요일이었는데 뿌라비룬의 북상으로 장마전선이 오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안전센터에 1일날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마포에는 10군데의 펌프장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마포 망원동 물난리가 나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10군데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 2군데를 제가 가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 재건축 현장에 가서 어떤 축대라든지 그리고 공사 자재와 관련해서 위험은 없는지 이게 다 돌아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 가서 네.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다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보고받는 것과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리고 2015년부터인가요? 그 도화길 지중화 사업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예. 말 그대로 지중화 사업은 전선, 케이블선, 전화선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인데요. 네. 도화동 지중화 사업은 지하철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에 이게 길이 있는데 그 지상 부분에 전선들이 엉켜 있어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선을 지하로 다 매설해서 지상 부분에 전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전에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비, 국비, 그다음에 방송 언론사 네. 그리고 마포 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포의 지중화 사업을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현안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마포 1번가 온 오프라인에서 이제 소통 플랫폼으로서 이제 구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구청에서 검토를 통해서 실제로 구정에 적용할 것도 나올 것이고요. 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줄 것도 있을 것인데 쭉 봤을 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뭐 반영할 만한 게 실제로 나왔던가요? 예, 이게 이제 마포 그 1번가라는 이제 정책 소통 플랫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의미 있는 제안들도 있고요. 재미있는 제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제안은 예를 들면 상암동 구시가지와 DMC 그 보행자 구간을 차없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바로 받아서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재미있는 제안은요. 구청장 아저씨 우리 집 앞에 벚꽃나무를 심어주세요. 저는 벚꽃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수정사업 변경은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해서 내려야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구청장에게 아저씨 향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도 또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분인데 값이 나가는 병, 고철은 수거해 가지 말고 내가 좀 수거를 해가게. 네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예. 마포 구민분들은 실제로 마포 1번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한번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또 구청장께서도 직접 다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재임 기간에 역점 추진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갈등관리센터 설립 등을 꼽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제 공약에 보면 MH 해가지고 이제 마포 하우징 이런 게 있는데 네. 주택 기금을 우선 만들어서 우리 마포에서도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이 필요한 층에게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국가에서 LH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SH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포에서는 MH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당장 내년 예산에 주택 기금을 만들어서 주택을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줄 건데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갑자기 집이 필요한 세대. 또 하나는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든지 실망하는 그런 젊은 세대에게도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MH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역은 어떻게 특정이 됐습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이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내는 그런 갈등 관리 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바로 여쭤보면은 그 홍대 주변은 뭐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인데 근데 원주민들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버티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도래가 됐어요. 홍대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신조어잖아요.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이 사회가 서서히 발전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갑자기 발전하면서 상권이 갑자기 살아나니까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갑자기 잘 돼버리기는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행정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뼈대라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 행정인데 그 뼈대를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센터 등을 만들어서 상생협약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대뿐만 아니고 도화동, 그다음에 공덕동, 용강동, 합정동 등지에 지금 임대료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마포구청에서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 그리고 관계 당국과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마포구는 업무 도시라고 할 정도로 사무 공간이 정말 많아요.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네요. 1인 가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그 대개 이제 들어와서 1인 가구만 형성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의 오래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상암동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서울시에다가 전향적 검토를 했다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듣고 있고요. 근데 상암동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갈등 조정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요?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상암동 쇼핑몰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민이 원하고 있고요. 주위에서 원하고 있고요. 저희 마포에 큰 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저는 구매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을 사용하는 층, 이용하는 층이죠.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갈등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쇼핑몰이 건립이 돼서 운영할 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마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서부면허 시험장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시유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제가 그걸 보겠지만 저희 마포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 그 정도 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지금 구청장께서는 뭐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있으신지요? 어떤 활용을 할지. 저희 마포구청에서는 계획 수립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과 주민 설명회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면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년 뒤에 마포구청장으로서 첫 번째 임기가 마무리될 때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네. 이게 이제 4년 동안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마포 구민의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이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 꼼꼼히 챙겨서 제가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마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젖줄과도 같은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있지요. 제가 이제 구의원 2번, 시의원 1번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씨앗을 뿌렸다면 구청장 4년은 그 씨앗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됐다라는 평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네.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잘 수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미리 그 신청곡을 하나 부탁드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지난해 작고한 윤희상의 네. 파티를 골라오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참 파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이 노래에 시를 썼구나. 아하.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파티라는 노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더 새롭게 들리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듣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군요. 맞습니다. 네, 이 노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희상의 파티고요.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청장 유동균 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네, 생명 존중 시민사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13년째 OECD 주요국 중 1위 5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한 부처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교계, 학회, 민간 생명 운동가와 학생들까지 다 함께 자살 예방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출범식을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생명운동 연대 상임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목소리할게요. 사랑합니다. 인사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생명존중회의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인데요. 네. 이번 출범식은 김신일 전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서 발기인 1,500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여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 어떤 이유도 자살은 안 된다고 한 소리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시민회의 출범식,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계획과 이 반생명 7대 사회악,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7대 행동을 발표했고요. 네.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현주 국회의원, 이 박원순 서울시장, 박누누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 메시지를 통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민간 부문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계층 그 정치인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모여서 이런 예방 캠페인의 뜻을 함께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범식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6대 종교계 지도자를 다 모였는데요. 학회, 시민운동가 등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이 펼쳐지는지 생명연대 임상진 운영위원장에게 들어보시죠. 크게 4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생명이다라는 점을 성명서 형태로 제시하게 될 텐데, 두 번째는 9월 9일을 일주일을 생명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교계 어른들이 앞장을 서서 예배, 미사, 법회를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전파를 하고 또 자살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점을 성직자들의 입을 통해서 강조를 할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명 서약 캠페인도 하고요. 자살 예방 협회와 더불어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이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캠페인, 이런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살률이 높은 연령층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나이대로 연구가 나오고 있나요?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 5년간의 자살률의 추이를 좀 보면 노인층이 5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50대 중장년층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관련 인터뷰를 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항상 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꼽았을 때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하는 원인 무엇으로 꼽고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어떤 유전적인 원인은 좀 미비하고요. 사회적인 요인이 필수입니다. 이날 발표한 반생명 7대 사회학 중 첫 번째가 이 폭력행위입니다. 학교, 가정, 성폭력이 포함이 되고요. 왕따, 무관심과 냉대, 또 매스컴의 선정적인 보도, 또 SNS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악플입니다. 이 악플은 좀 사람에게 정말 안 좋은데요. SNS의 선풀이 형성이 좀 돼서 내가 한 말이 한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인식해서 좀 더 절제된 언어 표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특히나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 작성자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말투도 안 들리고 목소리 톤도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더 오히려 부정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SNS나 문자 메시지를 나눌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상대를 좀 생각해서 말을 해야겠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소라든지 현장에서 좀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었습니까? 네, 실제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조영순 씨에게 자살 문제 심각성을 좀 들어봤는데요. 하루 평균 70건 정도 상담 전화가 오고요.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상담 전화는 주로 청년층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명 중 8명은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주변에서 이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SOS 신호를 좀 보내는 언어와 비언어의 특징을 들어보시죠. 생명의 전화에서 전화를 24시간 풀 가동을 하니까 전국 도처에서 전화들이 옵니다. 그중에는 정말 심신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겠다고 암시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것도 있고 비언어적인 거 있어요. 언어적인 것은 내가 없어도 괜찮지, 자기 핏줄이면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변 정리, 자기가 갖고 있던 애장품을 누구한테 정리해서 나눠준다든가,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엄마 괜찮지, 자꾸 그거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엄마가 괜찮을 거야.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이 사람이 한 번만서는 몰라요. 이상한 행동을. 그 목욕도 안 하고 냄새나고 자기를 돌보지 않, 자기 애가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직접적인 자살 그 시그널이라는 것을 얼른 캐치들을 못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민간의 힘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자살 예방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데요. 네. 일본은 2006년 법을 제정한 후 10년간 자살률이 34%나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다시 법을 대제정하면서 이 조항에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이걸 총괄하고 있는데 한 부처만의 힘은 턱없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래서 생명연대는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좀 요청한 상태인데요. 각 부처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소중한 한 생명을 지켜내는데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어떤 것들을 조언하고 있던가요? 우선 자살을 개인의 문제를 보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하는데요. 네. 자살 생각에 대한 시도는 주변에게 알리는 어떻게 보면 도움의 외침이거든요. 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 단체가 모두 연계해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 신호를 좀 빨리 캐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생명 지킴이 게이트키퍼들을 많이 양성하고요. 이 교육이 좀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한옥순 회장에게 내용을 더 들어보시죠. 제가 봉사를 한 40년 했습니다. 소외된 데를 다니다 보니까요. 혼자 어렵게 사신 분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벗, 상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삼계탕을 해드린다 할까. 어버이가 날 같은데 카노션을 갖다가 꽂아드리고 그러면 손을 잡고 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말벗이 대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주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그 살 의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위대하고 소중한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군요. 잠깐 언급이 됐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생명을 좀 살리고 예방하는 것은 이 첫 번째가 관심이고 돌봄인데요. 실제 게이트키퍼들이 소외된 계층 집에 방문해서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말 좋아하시고요. 힘과 의지를 얻으신다고 합니다. 네. 이 꽃동네 대표 오웅진 신부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생명 살리기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진선미 합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면 행복하고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아요. 이 자살은 꿀하자며 살자입니다. 분들이 그 과정까지는 우리 주위에 어떤 시그널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무관심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깼다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SOS를 쳤을 때 아마 그분들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생명연대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거에서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이 자살률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살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글자를 바꾸며 살자니까 여러분도 마음만 바꾸면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으니까 같이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살자. 네, 방금 이제 관련된 얘기 들어보신 것처럼 생명연대 자살예방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의 차원에서 이제 정계 인사들도 있고 각 종교계 인사들도 모여서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댔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툭툭 던지는 쉽게 생각 없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네.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김황배 인천광역시 방송보도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인천의 다양한 음악 축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오늘이네요. 오늘 열려서 네네. 2박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9월 1일에는 인천의 대표 K-팝 콘서트 잉크 콘서트가 문학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오늘은 2018 월드클럽 돔 코리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전자음악이라고 하나요? 아시아 최대 EDM 페스티벌이라고 하네요. 축제 소식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음악 장르가 EDM이잖아요. 네. 아시아 시장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페스티벌마다 수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EDM 페스티벌이 월드클럽돔 페스티벌인데요. 월드클럽돔은 독일 EDM 전문 라디오 방송사에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페스티벌로 아시아에선 작년에 인천에서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네. 그 당시 세계적인 스타 DJ들로 역대 최강 라인업을 선보여서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EDM 매니아들이 12만 명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이 페스티벌은 9월 14일부터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마틴 게릭스 등 전 세계 탑3 DJ의 출연이 확정됐고요. 방탄소년단과 소녀시대와 작업으로 유명한 스티브 아오키 등 총 120여 명의 DJ가 참여해 3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EDM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전자음을 써서 댄스 음악을 만든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요즘에 트로트에도 EDM을 접목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올해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EDM 음악이 흘러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인천시는 한국관광공사 행사 주최사인 피터팬 MPC와 함께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는 문학 경기장 등 인천 내 EDM 개최 장소 확보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고요.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홍보 마케팅 총괄 지원을, 주최사는 행사 종합기획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 그리고 음악 산업 관련 컨퍼런스, 엑스포 개최 등 또한 크루즈와 연계한 EDM 페스티벌 등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해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3만 명의 외국인이 참가해서 외국인 참가자 수가 최대인 국내 행사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내 EDM 매니아들이 매년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 행사 등을 점차 확대해서 아시아 EDM 허브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네, 인천이 어느 순간 대중음악의 도시가 된 것 같아요. 락 페스티벌도 네네. 오늘부터 열리고 이런 EDM 음악을 가지고도 또 축제를 여는데 중장년층들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 EDM이라는 음악 장르가 좀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익숙지가 않아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창이나 그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알파벳 EDM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노래를 가지고서 요즘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천에서 관련 축제를 여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광 상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곧 인천의 관광 산업이 된다는 얘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네네. 인천시는 지역의 전통 설화, 그리고 명인들, 그리고 특색 있는 체험활동 등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매력적인 테마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전문가와 함께 개발하고 운영하는 테마 운영 상품 개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자치구가 참여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중인데요. 네. 여행객들이 유명한 관광지보다 특색 있는 관광지를 찾아가 체험하는 관광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우선 중구는 공방, 카페, 한복집 등이 공방조합을 꾸려서 인천항 계양장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며 차이나타운과 연계해서 체험 관광 상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동구는 지역 전통설화인 괭이부리 호랑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대학 그리고 문화재단이 캐릭터 개발과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이 밖에 연수구는 백제 시절 중국과 연결된 출항지인 능어대를 소재로 뮤지컬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3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고택을 중심으로 한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 컨텐츠 공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인천관광공사, KTNG, 인천대 창업지원단과 협업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지난달 공모전에 참가한 35개 팀 중 5개가 선정됐습니다. 네. 5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이 팀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연말까지 관광상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항배 인천시 방송보도팀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